미국 국무부의 발표와 러시아의 반응은 쿠릴열도와 관련된 복잡한 국제 정치적 상황을 드러냅니다. 미국이 쿠릴열도에서 태어난 주민들을 일본인으로 인정한다는 발표는 러시아의 실효 지배에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미국 간의 민감한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쿠릴열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었고, 일본은 오랜 기간 이 섬들의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러시아와 일본 간 외교의 주요 의제로 지속되어 왔으며,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미국의 발표는 일본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러시아가 쿠릴열도의 일부를 한국에 매각할지 여부는 국제 정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쿠릴열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섬들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와 일본, 한국 사이의 복잡한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러시아 간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정된 사할린부터 북해도까지의 대륙 간 철도 연결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와 교통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으로, 쿠릴열도 문제 해결은 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 지역의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쿠릴열도 문제의 해결은 러시아,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 간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11월 크라스 노아르스크에서 열린 러일 정상회담에서는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당시 일본 중리였던 하시모토 류다로 예 쿠릴열도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집권한 푸틴 정권에서 이 모든 협상은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섬 중 일부가 일본 대신에 한국에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놀리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최근 미국이 일본 편쯤 늘면서 러시아 쿠릴 북방 영토 4개 도에서 태어난 주민들을 일본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미국 부부 발표 때문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2차 피매각하기로 한 섬을 일본에 팔아버릴 바에야는 한국에 팔아서 미국과 러시아 양 국가 모두의 무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게 매각하면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니 러시아 정부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사할린, 과캄차카반도 그리고 쿠릴일도의 상당 지역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과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 중 일부를 한국에 매각하게 된다면 러시아 극동지방의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쿠릴열도 영토 분쟁에 있어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에 있는 제3자 입장인 한국이 끼어들 수 있어서 일본 견제 전략과 균형에 한국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이 쿠릴열도 섬을 매입하게 된다면 막대한 러시아 극동개발자 급을 부담해야 한다거나 영도 매입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점도 많습니다. 영해가 크게 넓어져서 북방 어업의 전초기 지 역할쯤 할 수 있고, 향추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한대 성어종인 명태가 많이 잡혀서 국내 수산업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한국 공군기의 작전 반경은 한반도와 간사이 권에 미치지 못했지만 쿠릴열도 늘 매입하게 된다면 일본열도 상당 부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 야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효과적인 이유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 북극과 가까이 있는 당사자 국가가 아님에도 북극해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해 인접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북극과 매우 멀리 떨어져 내에 있는데 도대체 왜 북극 문제에 끼어드냐는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유럽 국가들의 컴플레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북극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미국과 나토 동맹, 그리고 일본을 머리 꼭대기에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반중국 성향의 국가들로 포위당한 중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거점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의 주요 무방관계인 한국이 동해와 북극해의 길목에 위치한 쿠릴열도의 거점을 마련하게 된다면 한국은 북극해
당사자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 전략에도 한국이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쿠릴열도 부근은 과거 러시아가 우리 민간인이 탑승하고 있던 대한항공 기를 격추시켰던 참사가 났던 지역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소련 붕괴 호 민주정권이 시작된 이후로 해당 사건에 사과를 했지만 쿠릴열도 이러는 한민족과 매우 관련이 깊은 지역입니다. 특히 사찰린선에는 일제시대 감제 이주당한 수만 명의 한민들이 아직 많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인들과 매우 친밀한 지역입니다. 원래 사찰린선은 향후 철도교통의 요충지가 될 전망이었습니다. 1997년 러시아 정부는 쿠릴일도를 일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재 홋카이도까지 연결돼 있는 신칸센 노선을 러시아 사할린 그리고 연해주까지 연결하여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연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륙 진출 야욕을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북쪽으로 뚫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해협의 넓이 역시 넓지 않아서 현실성이 높은 구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신칸센 1차를 타고 러시아나 유럽 방면으로 갈 수 있었고 또 화물열차까지 운행할 수 있어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무늬를 거치지 않고 유럽 방면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베링 해협 터널로 연결된다면 사실상 일본은 세계 최강의 제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긴장 해소를 통해서 모든 전력을 한반도 방면으로 향하게 할 수 있어 대한민국만 사실상 섬처럼 남아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러시아와 협조를 통해서 쿠릴열도 섬 중의 일부를 매입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물류철도 연결 북극해양로 연결을 통해 물류 비용이 절감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초업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로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땅을 가려면 일본이나 미국 서유럽의 국민들은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지만 러시아 땅을 거쳐서 동아시아까지 횡단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 서유럽 같은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를 비자 발급 없이 여권만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라시아 대륙에서 우리 국민들은 가장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만 뚫리고 통일된다면 서유럽이나 일본 국민들보다 더욱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가장 바라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바로 연해주 개발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 러시아의 진폭적인 지지로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이용 가능한 유라시아권 국가들이 자보하는 국제기구이지만 동유럽 국가나 과거 공산권 국가들이 자보하는 바람에 서유럽권 국가들은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기구가 친중국 성향이거나 친공산주의 적인 성향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폴란드나 체코 같은 반중국 연대에 앞장서거나 친미 성향의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주도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인 EARC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더해서 미국이 자보하는데 이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이어주는 베링의 철도 연결을 통해 미국 대륙과 동아시아를 직접 육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초기 협력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서방권 국가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관계상 러시아와의 친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 미국과의 갈등으로 러시아의 고질적인 골칫거리인 쿠릴열도 내게서는 어쩌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증진이 거의 전략적 동반자 수준에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이슈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이 쿠릴열도 매입까지 이어져서 대한민국, 이 세계의 핵심 국가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크게 화를 냈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으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은 매우 오랜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과거 일본 총리들을 비롯해 각종 정치인들은 한국에 날을 세우며 망언까지 한 적이 많았습니다만 한일 수출 규제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곧바로 팬데믹이 발생해 한일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당히 양국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무관심한 상태가 지속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시다 총리 발언은 다시 한번 한일 관계는 물론 한국의 노림수가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러나 결국 일본 총리의 이러한 행동은 일본에 상당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의견도 들려옵니다. 막상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기시다 총리로 인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일본 경산성이나 경제부처에서는 한국이 가장 중요한 대상 중 하나라고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시다 총리는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에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한국 측이 일본과 한일 정상회담 시간 조율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을 두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이며 총리가 직접 나서서 그럼 반대로 하지 말자 라면서 한국 측의 으름장을 강하게 놨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양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면 이는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외교 관례라고 합니다. 만약 그 가운데 전혀 협의가 없었는데도 한국이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죠. 그러나 최근 한일 외교부 장관급 회담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도 정상회담으로 문제를 삼았는데요.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안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당시 가만히 있었는데도 일본은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을 통해 정상회담 수용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반대로 한국에서 불쾌감을 표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일본이 마음대로 유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간의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상회담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는 주한일본 대사관의 소마 공사가 대통령 비하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올림픽을 앞두고 정상회담은 끝내 무산되었으며 그런 분위기는 여전히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계속 아베 전 총리 때도 그렇고 한국의 정상회담을 한다 안 한다 먼저 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한국이 먼저 정상회담을 얘기할 땐 일본에서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시다 총리의 행동은 다소 이해가 안 가며 뭔가 의도한 게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 본인이 지난 4월에 한일 정책협의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말했습니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시급한 현안이라면서 빠른 시간 안에 협의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가져가자고 말했으니 자연스레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외교가에선 한국의 주한일본 대사를 만나지도 않는 등 외교 무례를 하던 일본이 자세를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느닷없이 한국에 대해서 총리가 이례적으로 불만을 들고 나온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가 불쾌함을 강하게 표한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다는 의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원래 비둘기파에 속하며 한국에 대해선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강경하게 변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전혀 예상 밖의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전 스가 총리와 똑같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접재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 측에서 해결책을 들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와 발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앞서 한일 외교부 장관이 논하고 있어 다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화를 내는 것은 지지율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아베 전 총리 사태로 인해 지지율이 수직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 사태 이후에 일본의 최근 10여 년간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물가가 상승해서 이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세였는데 아베 사태 후 정치인 통일교 이슈가 문제가 된 겁니다. 통일교 이슈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은 아베 국장을 반대했지만 기시다는 또 이를 강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국장을 치르게 되면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일본에 모인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지지율 돌파구의 기회로 삼았는데 일본 국민은 통일교 문제 때문에 국장 자제에 불만을 가진 데다가 공교롭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며 정상들이 영국에 몰려가 곧 있을 아베 국장에 만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지지율 60%가 넘던 기시다의 지지율은 현재 29%로 처음으로 30%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 지지율 20%로 들어간다는 것은 총리 사임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수치입니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 사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에서는 더욱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 총리 관저는 다급해지며 벌벌 카드를 다 뽑아드는데 의시 단골 메뉴인 한국 때리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한국의 으름장을 놔버린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 지지층인 보수 세력을 설득하려면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고, 이에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에 불쾌하다면서 기시다 총리치고 상당히 센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의 이러한 행동이 결국에는 일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불리하게 돌아갈 걸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당분간 기시다 총리가 한국 때리기 혹은 강경한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일본 경제계를 비롯해서 특히나 일본 관광청이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역사상 가장 힘든 경제적 난관 중 하나에 봉착해 있으며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달러 환율은 이미 140엔을 초과하여 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반드시 외국으로부터 자금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나 모의조차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일본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달러가 밖으로 새고 있으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에서도 계속 적자가 나며 엔화 추락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주요 토마 중에서도 가장 약세를 보이는 통화 중 하나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화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원화 대비로는 훨씬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일본이 기축통화에서 사실상 제외되며 엔화 가치가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기시다 내각은 경제 문제 때문에 가장 꺼리던 결정을 내리게 된 모습인데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경을 풀고 해외로부터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일본은 가이드가 안내하는 단체 관광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개인 패키지 여행까지 풀어준 상황이고, 업계에서는 10월이나 11월경부터 전제 자유여행을 개방해서 완전 개방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말합니다. 기시다 내각이 이것을 꺼린 것은 자신의 지지율이 국경을 봉쇄해서 크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각은 코로나의 책임을 외부로 돌렸으며 강경한 봉쇄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엔화 절하로 경제가 파탄나게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관광객 모객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본 여행에 대해서 다양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용이 현재 엔화 절하로 인해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 관광청이 내심 노리는 것은 한국 관광객이 물밀듯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불과 수년 전 일본 관광객을 이끌어가던 한국과 중국의 여행객이 각각 연간 수백만 명에 달했었는데, 현재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여행이 어렵지만 한국은 이제 자유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한국 관광객을 통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회복하자는 등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일본 여행이 풀린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대거 예약을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아직 일본 여행 자유화 발표가 나지 않았음에도 평소보다 20배가량 여행사 예약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행사에서는 엔저 효과의 무비자 등으로 2030세대가 가장 많은 예약을 하고 있다 전합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일본 여행에 대해 우려를 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아직 수출 규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양 국가 간의 충분한 외교적인 문제가 산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누리꾼은 최근 한국인이 도쿄 고급 스시집에서 와사비 사건을 겪었다며 또 그럴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돈 쓰고 여행 가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을 우호적으로 안 볼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기시다 총리는 다시 한번 한국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외교적인 경색을 보이면 여행 자제도 움츠러 들게 되는데 찬물을 뿌린 것이기도 한 것이죠. 실제 2019년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에서는 한국에 여행 가지 말라는 주의보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수출 규제로 인해서 한국의 반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인들은 한국 여행에 각별히 주의하라며 가급적 한국에 가지 말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국을 찾아온 일본 여행객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당시 일본이 그랬던 것은 대마도 여행객이 99% 감소하는 등 일본 여행업이 타격을 입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여행객 역시 한국에 가지 말라는 맞불을 놓았던 것입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 발언으로 인해 그나마 일본 여행 불씨가 살아나다가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관련 동향을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본 여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충분히 한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 때리기 하는 동안에는 여행은 안 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또 다시 한국을 도마에 올려놓으며 각종 외교무례를 보이는 모습입니다만, 일본이야말로 한국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했어도 쉽지만은 상황임을 깨달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저가 공세를 무기로 한국이 꽉 잡고 있던 디스플레이 시장을 탐내던 중국이
얼마 전부터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자 중국 업계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던 한국을 드디어 중국이 꺾었다며 앞으로 디스플레이 말고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이 생겼다며 자신감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경쟁하면서 막대한 판매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아이폰에 수천만 대의 디스플레이 패널 납품을 성공하면서 앞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의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으나 최근 중국 내 1위 업체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공정 변화로 애플이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물량을 떠안게 된 한국의 삼성과 LG는 반사이익을 얻게 된 가운데 뜬금없이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그중에서도 LCD 시장에서 한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측에선 앞으로 LCD 패널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궤도를 같이 해온 LCD 산업이 저무는데 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의 절대 강자로 불리던 한국의 LCD 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저가 공세와 수년 전부터 반복된 한국산 기술 탈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LCD 산업은 초창기엔 일본의 견제를 받았지만 기술력과 품질로 일본의 디스플레이를 압도하고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등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지만 아쉽게도 6월을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선 하나 남은 LCD 생산 라인마저 가동을 중단하며 한국의 LCD 사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LCD와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낙점한 OLED를 연구 개발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LCD는 중국처럼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OLED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현재 글로벌 OLED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도 OLED는 모든 면에서 LCD와 비교가 안 된다며 시간이 갈수록 LCD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그 자리를 OLED가 전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LCD 자리를 내줬음에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80%의 OLED 기술력으로 기술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중국이 저가형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OLED 연구개발을 진행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한 BOE는 지난 10년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원가는 한국 업체들보다 30% 내지 40%가량 저렴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LCD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OLED 진출하며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LG가 독점하고 있던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 패널이 납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경 BOE는 아이폰 12 디스플레이의 교체품 공급사로 채택되었고 2021년엔 더욱더 깊숙이 진출해 매우 소량이지만 아이폰 13의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아이폰 14의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삼성과 LG가 나눠먹기 하던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엔 기술력이 부족해 애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7.8기로 도전한 결과 중국산 OLED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며 한국 업체들을 제치고 진정한 세계 1위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계약대로라면 BOE는 올해 애플의 OLED 패널 5천만 장을 납품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지난해부터 OLED 제조 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5년치 영업이익금에 해당하는 6조 원을 들여 새로운 OLED 공장을 신설하고 라인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에도 역시나 중국 정부의 조단위 지원금과 중국 은행의 특별대출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BOE의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을 전면 취소하며 수천만 대에 달하는 물량을 삼성과 LG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했다는 상황입니다. 애플 측은 중국 BOE가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패널의 설계를 임의대로 수정한 것을 두고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삼성이나 LG보다 기술력이 낮은 BOE는 양품 비율, 즉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방막 트랜지스터의 회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BOE 측에선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계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안정성 테스트와 다른 조건이 만들어져 차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기대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BOE의 설계 변경 조치는 안정성을 담보로 생산량을 늘리는 조치였기에 만에 하나 아이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애플 브랜드 자체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BOE는 자사 고위급 임원을 애플 본사에 파견하여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소명을 했지만 BOE와의 공급계약 철회라는 애플의 결정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의 BOE와 계약했던 하반기에 사용할 3천만 개의 아이폰 패널 물량을 삼성과 LG가 나눠서 배정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때 아닌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BOE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공급사로 채택되면서 중국 정부와 은행에게 돈을 빌려 수조원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급계약 철회로 인해 수조원짜리 공장이 공급사를 찾지 못하고 먼지만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공급사를 찾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애플에게 계약을 철회당한 BOE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도 BOE 패널을 탑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국가인 중국의 1위 업체인 BOE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BOE에게 디스플레이용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일본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나서서 한국산 제품으로 갈아 끼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점유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 중인 한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반감과 일본 자국산 제품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전체주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스마트폰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편중되는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아이폰 부품 중 절대 다수는 한국산입니다. 아이폰의 가격을 차지하는 원가 중 30%가량이 한국 제품으로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부품이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에 탑재된 BOE 패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일본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도 중국제 BOE 패널이 탑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BOE 패널은 극소량만이 아이폰에 탑재되었고 삼성이나 LG의 패널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주고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누구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누구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로 확인되면 일본 사용자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이지만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사용자들은 품질과 내구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특성상 예지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무상 수리 기간이 다가오는 사용자일수록 중국의 패널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중국제 BOE 패널 문제와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지만 디자인과 기술력을 앞세워 공략한 결과 최근 대략 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일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일본 업체들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폴더블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한국제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해보면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된 것으로 지난 10년 이래 한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달 뒤에 새로운 신형 갤럭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점유율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 갤럭시는 5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이 24%로 1위, 미국의 애플이 15%로 2위,
중국의 샤오미가 1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물량 공세에 주춤하던 한국의 전자산업이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와 한국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새 서방 무기체계의 표준 자주포로 자리잡은 자랑스러운 K9. K9을 생산하는 하나디펜스는 주문량을 소화하는 동시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는 도입 문의와 추가 주문까지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2017년에 K9을 구매해가서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핀란드가 38대나 추가 구매를 요청해와서 하나디펜스의 공장은 더더욱 바빠질 예정입니다. K9 도입을 통해 포병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는 핀란드는 K9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지 퍼레이드에도 동참시키고 K9이 참여한 대대적인 포격 훈련 영상도 공개하곤 했죠. 오늘은 그 영상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얗게 눈이 덮인 침엽수림을 K9 자주포가 가로지릅니다. 잎과 가지에 얼어붙은 성에는 영하 40도에 달하는 이곳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말해주는 듯 합니다. 자리에 멈춰선 K9은 순식간에 표적을 겨누고 포탑 내부에서는 승무원들이 사격 재원을 입력하고 탄약의 자동 장전을 보조합니다. 이윽고 굉음과 함께 포신이 불을 뿜습니다. 자동 장전기에 로봇팔이 즉시 차탄을 장전하고 K9이 순식간에 두 번째 불을 뿜습니다. 카렐리아 포병연대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봄의 마지막으로 배치되는 자주포는 훈련 후 투입될 것입니다. K9 곡사포의 훈련이 시작되면서 현대적인 기갑 포병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현지 훈련장에서 K9 훈련 및 사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장은 곡사포의 성능에 비해 다소 조잡한 편이어서 인근 지역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사들이 발사 준비를 마친 K9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몇 분 안에 임무를 완료한 후 이동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서만 발사할 것이라고 토모 어우넌 중령은 말했습니다. 승무원 과정은 이미 2021년 가을에 시행되었습니다. 포반장 보직은 1월에, 그 외 승무원 보직은 2월에 선발됩니다. 가을쯤에는 자주곡사포, 포대의 첫 번째 부품도 대량 생산될 것입니다. 훈련에는 사문이 155기갑 자주포 및 유보수 부품이 있는 포대 인원의 절반이 항상 대동됩니다. K9은 독립적으로 사격 명령을 받고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스스로 사격값을 계산하고 실제 사격을 수행한 후 즉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완전한 무기 체계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단 몇 분 안에 일어납니다. 기갑 포병에는 새로운 사고 방식이 필요합니다. 전투에서는 신속한 판단이 강조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한 판단력은 표준화된 운영 원칙을 의미하며 특히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으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K9은 불과 몇 분 안에 포격을 시작할 수 있는 전술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화력 단위입니다. K9이 투입되는 새로운 포병 체계에서는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 후에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 성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측, 전장 모니터링 및 포병들의 상황 파악은 이러한 체계의 기초를 만듭니다. 광범위한 전장에서도 작전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 장치와 공유하고 몇 분 안에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가까운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항상 추측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기를 기다리면 항상 늦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선의 전술과 작전 기술입니다. 다양한 상황별 대안에 대한 계획 및 운영 지침은 빠른 작전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M18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일이지만 전체 운영 관리 체인이 정보와 명령을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고 전차가 땅을 흔들고 포신이 화염과 포탄을 하늘로 쏘아 올릴 때 적진은 이미 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카렐리아 포병 연대의 사령관 토모 어우넌 중령은 함께 일하고 생각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기술을 연마하여 현대 전장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더욱 강력한 준비 태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듯 핀란드는 K9을 통해 현대적인 포병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K9은 현재 러시아의 마수가 뻗쳐올 가능성이 높은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에서 K9을 구매해가자 핀란드도 이에 동참했고 그 후에는 폴란드가 찾아와 어마어마한 물량을 계약했죠. 나중에 밝혀진 뒷이야기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 진행됐던 K9의 혹한기 테스트 결과다. 노르웨이 국외로 유출되어 주변 국가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 뛰어난 성능에 감명받아 핀란드와 폴란드가 K9을 실제 구매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실험이 나름의 보증이 되어줬던 것이죠. 서방 무기 체계에서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오면 그 나라 감성에 맞는 멋들어진 제식명을 붙여주는 게 관례입니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구매국 사양에 맞는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고품 수출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인데요. K9같이 세계 각국으로 팔린 무기의 경우에는 그만큼 제식명도 다양합니다. 튀르키에 팔린 K9은 폭풍이라는 뜻의 푸르트나, 에스토니아와 인도에서는 천둥이라는 뜻의 크우와 바즈라, 노르웨이에서는 바이킹 신화의 신인 비다르, 호주에서는 헌츠맨이라는 별명이 각각 붙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양손 망치라는 뜻의 모쿠리라는 제식명이 붙었는데요. 영상을 통해 보셨듯 핀란드는 실제로도 이 양손 망치를 운용해보니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핀란드는 현재 네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쭉한 국토를 지닌 핀란드는 그 길쭉한 땅의 동쪽 전부를 무려 1300km에 걸쳐 러시아 국경과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딴맘을 먹고 유럽을 향해 서진하게 되면 한순간에 전국토가 최전선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핀란드는 국력에 비해서 육군 병력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특이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력에 비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것뿐이라서 러시아를 상대로 견뎌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토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NATO 측에서도 핀란드를 포섭하면 러시아를 압박하는 전진 기지가 더 국경 가까이에 생기는 것이므로 작년 7월 정상회의를 통해 핀란드의 가입 신청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 국제기구라는 것이다. 그렇듯 이것은 NATO 전체를 뭉뚱그린 의견일 뿐 그 내막에는 개별 회원국들이 각자 다른 저울질을 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들 중에서 핀란드의 합류를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였죠. 튀르키예에는 현재 에르도안이라는 독재자가 정권을 쥐고 있고 이 때문에 NATO의 발담국어는 있지만 서방과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에르도안은 현재 튀르키예 국경 근처를 포함한 중동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족을 탄압하고 있으며 쿠르드족은 이에 맞서 PKK라는 집단을 만들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쿠르드족이 시리아 북부의 영토를 확보하고 독립할 가능성을 보이자 2019년 튀르키예는 이곳을 침공하는 초강수를 됐다기 주변국들의 비난의 화살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역시 이때 튀르키예에 대한 국제 제재의 일환으로 튀르키예를 상대로 하는 무기 수출 금수 조치를 내렸고 이때부터 튀르키예는 핀란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핀란드의 네토 도움이 절실해지자 졸지에 가불관계가 뒤바뀌게 됩니다. NATO 회원국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튀르키예는 이를 이용해 핀란드의 NATO 가입 결정권을 손에 쥐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방금 핀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셨듯이 핀란드는 자존심 세우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핀란드는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튀르키예의 요구대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한 것이죠. 튀르키예는 핀란드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고 아마도 핀란드는 NATO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좋은데 핀란드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토와 함께 훈련하고 합동작전을 펴기에는 구소련제 무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노후화돼서 전투력이 떨어지고 정비가 힘들 뿐더러 NATO 표준인 서방 무기 체계와도 맞물리질 않습니다. 그나마 육상군 최대 전력인 주력 전차는 독일제 네오파르트 2로 교체해뒀지만 그마저도 최신형인 EA7이 아닌 EA4와 EA6입니다. 이들 역시 도입된 지 오래되어 이미 경쟁력을 잃었죠. 핀란드는 NATO 합류를 위해 군을 현대화하고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는데 일단 효율적인 방법부터 추구하기로 합니다. 바로 포병 무기죠. 핀란드는 자주포, 견인포, 곡사포, 로켓포 등을 상당인 숫자 갖추고 있지만 거의 전부가 구소련제였습니다. 핀란드는 이중 자주포와 로켓포를 각각 한국제 K9과 미국제 르네스로 교체했는데 영상으로 보셨듯 이는 꽤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후 핀란드의 네토 가입이 확정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서방 무기 도입을 더 확대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번 그러했듯이 괜찮은 가성비를 갖추고 있으며
제때 납품이 가능한 한국이 다시 한번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웃 국가들인 폴란드나 노르웨이에서 한국 무기 대량 도입으로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자극받겠죠. 이렇듯 추후 핀란드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두 나라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